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 작가인 김명순 작가의 의심의 소녀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어여쁜 소녀와 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의심의 소녀 김명순 1. 평양 대동강 동안을 이리쯤 들어가면 새마을이라는 동리가 있다. 그 동리는 그리 작지는 않다. 그리고 동리에 인물이 된 지 가옥이 결코 비루하지도 않으며 업은 대개 농사다. 이 동리에는 범내라 하는 꽃인가 의심할 만하게 몹시 어여쁘고 범이라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지극히 온순한 8, 9세의 소녀가 있다. 그 소녀가 이 동리로 온 것은 두어 해 전이니 황진사라는 60여 세 되는 젊지 않은 백발옹과 어디로선지 표현이 이사하여와 거한다. 그 후 몇 달을 지나서 범내 집에는 30세가량 된 여인이 왔으나 역시 타양인이었다. 업은 없으나 생활은 흡족한 듯이 보이며 찾아오는 내객이라고는 1년에 1차도 없고 동리 사람들과 사귀지도 않는다. 그런 고로 이 동리에는 이 범내 집 일이 한 의심거리가 되어 하절 장마 때와 동절 긴 밤에 담뱃대 털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범내라는 미소녀는 그 이웃 소녀들과 사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 혹 때를 타서 나무라는 소녀들을 바라보고 섰으면 이웃 소녀들은 범내의 어여쁜 용자에 눈이 황홀하여져서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 백발옹은 반드시 언제든지 야 범내야, 야 범내야 하고 부른다. 범내는 가엾은 모양으로 뒤를 돌아보며 도로 들어간다. 또한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3인이 각각 타양 언어를 쓰는 것인데 옹은 순연한 평양 사투리여 범내는 사투리 없는 경언이며 여인은 영남 말씨다. 또 범내는 옹더러는 하나버니 여인더러는 어멈이라고 칭호한다. 모르는 촌소녀들은 그 여인이 범내의 모친인가 하였다. 촌인들도 이렇게 외에는 범내 집 내용을 구태여 알려고도 아니하였다. 2. 그들이 이사해 온 지 만 1년이나 지난 하절이다. 어떤 장날 마침 옹은 오후 1시경에 외출하여 어슬어슬한 저녁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범내는 심심함을 못 이김이던지 쌀이문 안에서 문을 방긋이 열고 내다보고 섰다. 그때 동리 이장의 딸 특실이가 그 어머니를 찾아 방황하는 모양을 보고 살며시 문 밖으로 흰 얼굴만 나타내어 자기를 쳐다보는 특실이를 향하여 미소하며 은근하게 내가 특실이냐? 특실이는 반가웁게 그 토지어로 너의 하루반이 어디 가셨니? 물었다. 범내는 어여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벌써부터 성내에 가셨는데 하고 말 마치기 전에 은행비 같은 눈꺼풀을 붉혔다. 두 소녀는 잠깐 잠잠하다가 너는 아나비는 안 계시니? 하고 특실이가 물으며 범내는 아반이는 서머하고 큰언니하고 서울 계시고 또다시 눈꺼풀이 붉어진다. 지금 같이 있는 이는 너의 누구가? 외아나버니 하고 밥 짓는 어멈이다. 두 소녀의 담화가 점점 정다워 갈 때 멀리서 옹의 점잖고 화평한 모양이 보였다. 범내는 특실을 향하여 온정하게
내일 또 놀러 오너라. 하고 걸음을 빨리하여 옹의 옷소매를 붙들며 옹의 귀가를 무한히 기꺼워한다. 옹은 범내의 손목을 이끌어 쌀이문으로 들어가며 심심하던? 한다. 범내가 이같이 특실이와 이야기한 것도 2년이나 한동리 앞뒷집에 살았지만 비로소 처음이었다. 3. 혹독한 서중에 기다리던 추절이 기별 없이 와서 맑고 시원한 바람에 오동잎이 힘없이 떨어짐에 연년이 변치 않고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 금년에도 돌아왔다. 도에나 비에나 성묘가는 사람이 조저부터 그칠 새 없이 각기 조선 부모, 부처 자녀의 고혼을 위로기 위하여 술이며 음식을 준비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북촌길로 향한다. 새마을 동리의 범례와 옹도 누구의 묘에 가는지 그 중에 끼어 있었다. 어느덧 해는 모란봉 서편에 기울어지고 능라도 변에 연연한 새파는 금색을 대하였다. 이른 아침과 주간에 그리 분요하던 성묘인들은 지금은 끊어져 벌써 청류벽 아래 신장로에는 얼근히 취하여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오는 사람이 사이사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동강 건너 새마을 동리를 향하고 바삭바삭 모래를 울리는 노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심이 필요하여 귀촌하는 옹과 범내라. 범내의 발 뒤꿈치에 내려 들이운 검은 머리가 제 윤에 번지르르하다. 대리석으로 조각한 듯이 흰 양협에 앞 이마털이 한두 월 늘어져 시시로 불어오는 청풍에 빛날려 그의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풋남 순인 치마에 담황색 겹저고리 입고 분홍신을 신었다. 실로 새마을 동리 소녀들과는 궁계 중에 학이라. 옹도 무언, 소녀도 무언, 소녀의 어여쁜 얼굴에는 어린아이에게는 없을 비애에 지친 빛이 보인다. 강 안에는 석향을 준비하는 촌부들이 있다. 처음 보는 바가 아니로되 이날은 더욱이 호기심을 일으켜가며 주목한다. 그중 하나이 어둠에 살던 아이인지 곱기도 하다. 또 하나이 늘 보아도 늘 곱다. 한번 실컷 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이는 하하 웃으며 범내야 어디 갔다 오니? 하고 묻는다. 범내는 촌부들을 향하여 눈만 웃으며 입 다문 채 옹의 뒤를 따른다. 이때 대동문 밖 우뚝 솟은 남벽의 2층 양옥에서도 이 편을 향하여 망원경을 눈에 대고 바라보는 외국인인지 조선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신사가 있다. 신사는 급히 상노를 부른다. 상노는 주인의 명을 받아 문전 녹색 소주에 제등을 달고 속히 저 강안을 향하여 배 대었을 때는 옹과 범내가 새마을에 들어갔을 때이다. 신사는 새마을 가는 길을 두고 다른 동리의 길로 향하였다. 그 신사가 낙심한 안색으로 강안에 돌아왔을 때는 동천의 둥근 달이 맑은 광선을 느리어 암흑한 곳 몇만 민에게 은혜 베푼 때이니 평양 대덕문 외에는 전등빛이 반짝반짝 부랴정해요. 강 위에는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선유하는 소선이 루비 같은 등불을 밝히고 남녀 성을 합하여 수심가를 부르며 오르락 내리락 한다. 신사는 실심한 듯이 강가에서 바라보고 섰다. 한참 만에 힘없이 배에 올라 도로 저 저편에서 내려 조 국장의 별장으로 들어갔다. 신사는 그 별장 주인일 듯 싶다. 4. 강 안에서 신사의 모양을 본 촌부 중에 언년 어멈이라는 남의 참견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고 싶은 범내도 볼 겸 범내 집을 찾아가 신사의 일을 구하였다.
옹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며 천연스럽게 언년모에게 감사하였다. 언년모가 돌아간 후 2시가량이 지나 옹과 범내는 동리 이웃에게 고발하라고 이장의 집을 신방하였다. 옹이 이장의 집을 신방함도 이사 왔을 시와 이번 분이라. 독립 어슴들이 행담 7, 8개와 기타 가구를 강안으로 나르고 옹과 범내의 뒤에는 그 집 여인과 인심 후한 이웃 사람들이 별로 사귀었던 정도 아니건만 전별차 따라 나온다. 강가에는 마침 물 아래로 가는 배가 있다. 잔잔한 파도는 명량한 월야의 색채를 비추었다. 선인이 준비 다 됨을 고한때 옹은 서서히 전별 나온 이웃 사람들에게 고별하였다. 동리 사람들은 소리를 합하여 여중의 안녕을 축하였다. 그 소리에 산천까지 소리를 합하였다. 범내의 흰 얼굴은 월광을 받아 처창이 보인다. 백설 같은 담요를 두르고 오슬오슬 떠는 모양이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범내는 떠는 목소리로 인사를 마치고 옹의 손을 잡고 차박차박 걸어 뱃머리에 오르다가 고개를 돌리며 둥글고 광채 있는 눈으로 동리 사람들을 한 번 더 본다. 밤은 깊어 사방이 적막한데 옛적부터 기 억만년의 비밀을 담은 대동강물이 고금을 말하려는 듯이 가는 물결 소리를 낸다. 배 젓는 노소리는 지긋지긋 철썩철썩 심야의 적막을 파한다. 배가 물 아래를 향하여 10여간쯤이나 갔을 때 특실이가 범내야 잘 가거라 하며 저편에서도 범내가 특실아 잘 있거라 한다. 그 소리가 양금 소리같이 떨려 들린다. 촌인들은 배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고 노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그곳에 서서 의논이 분분하여 물이 밀어 그들의 발을 적시는 것도 몰랐더라. 이장은 저녁 때 이를 언년모에게 듣고 머리를 기울여 가며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언년 어멈을 향하여 그래 그 신사는 어디서 옵디까? 물었다. 언년 어멈은 원시를 잘하는 양이라 저기 보이는 우뚝 솟은 2층 집에서 시커먼 것을 눈에 대고 보더니 이장은 또 한 번 머리를 기울였다. 한참 만에 이제야 비로소 수년 내의 의심을 푼 듯이 알았어. 이 범내는 그렇게 범에 자살한 조국장 부인의 기출인 가이아기구려. 일동은 무슨 무서운 말을 들은 듯이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장은 한숨을 지으며 불쌍한 아해 하고 부르짖는 듯이 말하였다. 5. 이는 연전 가정의 파란으로 인하여 자살하여 버린 조국장 부인이 기념으로 끼친 인력 가hin이 외양과 심지가 과히 아름다움으로 그 반대로 그 외조부가 개명하여 범내라 한다. 가희의 모씨는 평양성 내에 그 당시 유명한 미인이기 때문에 피서차로 왔던 조국장의 간절한 소망에 이끌려 그 부인이 되었다. 부인은 재상가 황진사의 무념 동녀이니 14세의 그 모친이 별세함에 그 부친 황진사가 취처도 아니하고 금지 옥역같이 기름 바라. 누가 뜻하였으리요. 그 옥여가 형국으로 얽은 것인 줄이야. 조국장은 세세로 양반이라 농화에 교하고 사적에 묘하다. 저는 3번 철을 바꾸고 첩을 갈기도 10여인이라 화류에 놀고 촌백성의 계집까지 희롱하였고 그의 벼럽에서는 쥐야를 전도하고 놀았다. 부인이 그에게 가하야 그 딸 가희를 낳았다. 육의 미는 쓰러지지 않기가 어려운 것임에 남편의 난행은 부인의 불행과 같이 자랐다. 새로 들어온 첩은 남편의 사랑을 앗았다. 남편은 친척 간에도 끊었다. 전처에 따른 매사의 틈을 타서 부인을 무함한다. 사랑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자유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별을 청하여도 안 들어 의심받고 학대받고 갇히어 피가 나던 나머지에 병든 몸을 일으켜 평양의 별장에서 자살하였다. 길바닥에 인마의 발에 밟힌 이름 없는 작은 풀까지 꼽히는 4월 모일에 인생의 꽃을 24살의 젊은 부인은 단도로서 자처하였다. 가련한 부인의 서러운 죽음이 그 시에는 원근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느끼었더라. 고에 사람은 없어진 후 더 그립다는 것 같이 그 후 조국장은 얼마큼 정신을 차려 얼마큼 서러워도 하였다. 그러나 늦었더라. 그 후 조국장은 부인 생시보다도 가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 외조부 황진사는 조국장의 첩이 그 총애를 일신에 감으려고 하는 간책이 두려워 가희와 함께 가엾은 표랑의 객이 되었다. 하시에나 표랑객인 가련한 가희에게는 춘향 여일이 돌아올는지 절기는 하추 동 3개가 지나면 반드시 양춘이 오건만 불쌍한 어머니의 불쌍한 아이. 김명순 작가의 의심의 소녀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작가는 나혜석, 김일엽과 함께 근대문학 초기 한국의 문단을 이끌었던 여성 문인이자 번역가입니다. 김명수는 1896년 평양에서 갑부 김가산 소실의 딸로 태어나 서울 진명여학교 이화학당을 거쳐 동경여자 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17년 잡지 청춘의 현상 문예 공모에 단편소설 이 의심의 소녀로 3등에 입선했고요. 그래서 문단에 등단을 합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광수 소설가의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망양초라는 필명으로 선구적 여성 잡지인 여자계의 초몽 등의 수필과 소설 조모의 묘전 등을 발표합니다. 또 최초의 동인지 창조에서 유일한 여성 동인으로 1925년부터 매일신문사 기자로 활동했는데요.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개인 시집인 생명의 과실을 발간했고요. 김명순은 20여 년간 소설 25편, 수필 20편, 시 111편, 희곡 2편, 번역소설 1편, 번역시 15편 등 총 17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김명순 작가는 태어날 때부터 첩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일본 유학 당시에는 일본군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 고통은 작품 곳곳에서 날카로운 비판 의식으로 승화되고 고통스러운 절규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늘 여성주의적 시각을 고수했기 때문에 남성 문인 중심의 문단에서도 문란한 여성으로 비난받으며 철저히 배제되기도 했는데요. 김동희 작가는 김현실 전을 통해서 그녀를 모델로 삼아서 문란한 신여성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깊은 회의를 느낀 김명수는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간 후 1951년 아오야마 뇌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